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하고 부산 선생님들도 반가워요. 네. 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이제 첫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오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스스로 어디가 잘 안 써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내가 아는 것과 쓰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7, 8월 강의는 어떻게 해서 연습을 하고 어떻게 또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잠깐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제가 미리 7, 8월 강의 계획을 동영상으로 해서 강의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이제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첨삭이라든지 내용에 뭐 아니면 영역별 패턴 뭐 이런 것들은 들을 수 있고, 일단 저는 동영상을 제외한, 즉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제외한 간단하게 이제 해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이 하반기가 개념의 설명의 위주의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도 개념을 뭐 자세히 풀어서 해주기보다는 이런 의도에서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답,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이거다라고 해서 짚어주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또 정답을 놓치기도 하고, 즉 동영상 자료 보면 제가 정답은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수업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었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보는 책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제가 일일이 다 모든 뭐 강론에 있는 책들을 다 적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이것만 또 정답을 해놓으면 왜 이건 또 아니에요? 많은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제가 보는 주 강론에 근거해서 문제의 정답은 이런 걸로 저는 핵심 키워드를 뒀다 해서 제가 하나씩 페이지를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내가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페이지 몇 쪽 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옆에다 페이지 적으면서 공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혹시 쭉 해서 놓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카페에다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조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유초중 지금 같이 있잖아요. 유초중을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유초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맞게 문제 푸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7, 8월은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는 개념을 잡아가는 거다 보니 그 틀을 특수교육학에 비중을 두는 중등 문제의 시간에 맞춰서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등의 형식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가 방가로 1번 문제, 방가로 2번 문제, 방가로 3번 문제, 방가로 4번 문제,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첨삭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중등 문제로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약간은 유초 선생님들이 서운할 수 있는 부분 양해를 먼저 이제 구하고요. 그래서 일단 첨삭 문제에 해당하는 유초는 유초 형식에 맞춰서 그 체크한 대로 다 오늘 답안지 첨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냈지요. 예, 제출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신이 2번 정도밖에 첨삭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첨삭은 또 답은 어떻게 썼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공개 첨삭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다 수업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공개 첨삭을 찍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개 첨삭 업로드가 됐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문자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이 또 공부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첨삭은 어느 정도 틀을 아신 분들은 굳이 또 그 강의에 안 들으셔도 되지만,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거나 답안을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왜 정답이 모범 답안이 되고 왜 이게 틀린 답안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좀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도움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왕이면 시간 되시면 꼭 그 공개 첨삭했던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맞죠. 예, 자료에 대해서 오늘 겁먹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자료 만들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사실은 작년에 시험 문제 패턴을 보면 우리가 주 강론에서 봤던 것들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사실은 되지 않았거든요. 정사하고 자폐는 사실 그 강론의 변화는 많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문행에서부터 새로 강론이 나오는, 혹은 기존에 있어서 좀 안 나왔던 이런 강론들의 내용들을 조금은 많이 제가 해설 자료로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습을 하시라고 오늘 정서, 자폐, 문행 자료를 다 받으셨지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 특히 문행 자료 보고 겁을 좀 보고 이걸 어떻게 답을 하는 거야. 저도 주면서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건 이제 너무 수준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처음에 4학년 선생님들도 지금 계시지만 계속 또 여러 번도 공부를 하셔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또 지식을 확장하고 싶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출에 나왔던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자료를 무조건 다 봐야 되고 이런 건 좀 떨치시고, 선생님이 이게 최신의 강론이고 이게 중요한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것만 확실하게 암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시거나, 난 이건 알아, A는 아니까 B를 그 주변에 한번 읽어볼까 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자료를 모든 걸 내가 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또 어떻게 보면 다 봐야지라고 하는 건 사실 주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왜 줘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너무 공부하는 지식의 양이 다르니까 자신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거는 다소 이제 부담을 좀 떨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문제도 한번 지금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도 미리 내가 한번 지식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합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은 지식을 알아서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임용은 정확하게 쓰고 그것을 정확하게 쓴 것을 실질적으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말 그대로 이렇게 딱 제출한 사람만 채점이 돼서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불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계속 그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득점을 맞는 건 혹은 정답을 우리가 잘 쓰고 합격으로 가는 건 기출이라는 거죠. 기출은 결국 기본인 거거든요. 기본에서 무너지면 정말 이제 선생님들이 따라잡기가 하반기엔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서는 가장 기본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에서 조금 더 내가 고득점을 향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내용까지 내가 숙지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지, 이 7, 8월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실력이 딱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 이걸 기반으로 또 더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니까요. 또 혹시 이 오늘 문제 풀다가 이것도 못 써, 또 자책하고 또 힘들어하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다. 실제 그날만 시험을 잘 보면 된다라고 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게 현명하고 훨씬 더 똑똑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서 답변 사실 그렇게 막 많은 문제들이 출제를 했지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폐는 조금 어려웠죠. 자폐는 조금. 근데 정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 변화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첫 교시는 좀 부담 없이 풀었을 것 같고, 두 번째 2교시 자폐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일단 나는 기본에 있어서 내가 틀리는지 아닌지 체크를 먼저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강의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도식을 전체적으로 해줄 건데 이 도식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짧게 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런 파트에서 어떻게 응용했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원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도식 잠깐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쭉 해드릴 때 실질적으로 해서 정답을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페이지 몇 쪽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훑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어제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래서 중간에 약속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정도는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절 잘해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요? 일찍 끝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미 들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제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및 행동장애 정의 및 분류라고 했을 때 대부분 법적 정의, 임상적 정의,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승희 교수님 강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법적 정의는 결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가지, 오늘 하나 쓰는 거 제가 문제를 냈고요. 그다음에 임상적 정의는 의학적 정의래. 그럼 의학적 정의는 추후의 의학적 분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DSM-5의 진단 기준 외워야 될 거 확실히 외우면 되는 거지. 자, 교육적 정의는 교육적 분류랑 같은 말이래. 그럼 교육적 정의,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반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의 교육적인, 즉 효과적인 중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중재가 왜 중요하냐? 결국 문제 진단으로 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사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을, 즉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아이들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행동의 뭐 빈도라든지 심각성은 강도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속시간은 지속성,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뭐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선생님들이 약간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네 가지로 해서 쭉 줄거리 나왔을 때는 얘를 뺀 세 가지를 쓰시면 되지만, 또 책에 따라서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설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빼고 세 가지만 또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의학적 분류가 임상적 쪽이 DSM-5, 결국 병원에 가서 각각 진단기준 책을 보고 의사들이 얘 품행장애입니다, 적대적 반응장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교육적 분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교육적 장애, 같은 말인데, 교사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일반 교사가 아이들을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얌전히 있어요. 결국 외언어와 외제어로 구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도 내재와 내현어 같은 말인 거고, 외제와 외현화 같은 말인 건데, 이러한 아이들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 내재화 아이는 과잉 통제를 가지고 있고요, 외현아는 통제 결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왜 좋을까? 결국 기출문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낙인을 줄일 수 있다, 뭐 구체적인 중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단점은 장애의 공존, 장애의 동시 발생이라고 해서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기출에 나왔던 거고, 아직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SSBD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SSBD는 선별인 거잖아요. 선별을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교사가 첫 번째 모든 학생들을 보고 외제와 이염을 보이는 아이들, 내재와 이염을 보이는 아이들 3명을 선별을 해서, 조금 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규준보다 초과한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3단계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된 관찰자가 아이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의심스럽네요. 2단계 가세요. 2단계에서 검사할게요. 3단계 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간중간 반드시 계속 의례전 중재, 교육적인 효과를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의례를 갈 건지 의례전 중재, 결국 의례전 중재는 최종적으로 오늘 문제처럼 마지막에 의례전 중재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강론에 이제 설명해 드린 건 1단계 끝나고 중재하기도 하고 2단계 끝나고 중재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책마다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SSBD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문제를 섞었는지. 자, 해설 자료는 선생님들이 3쪽을 펴시면 되고요. 제가 올해부터는 또 이거를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기출 문항 번호가 많으면 엄청 중요한 거구나. 당연히 이제 다 중요하긴 한데요. 결국은 09년도, 17년도, 18년도 지금 몇 년도죠, 좀 뜸하구나. 그럼 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늠하시기도 하고, 나온 것과 나오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기출 확장하는데 활용하시라고 이걸 다 넣어놨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먼저 계속 내가 잘 아직 못하면, 즉 그 내용의 숙지가 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부터 내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지 또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장투법 내가 5가지 한번 써볼까? 이거 이제 가로 해놓고 4가지 요소가 뭐였을까?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확장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도 넣어놨으니까요. 근데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제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정서 및 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자문의 내용이고, 나는 리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반의 또래와 다르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학생이 있대요. 정서 및 장애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서 행동 장애 학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의 땡땡땡의 교육적 성취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대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봤냐? 17년도 초등에 있는 지문을 선생님이 그대로 활용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요. 17년도 초등에서는 지속성, 지속시간이라는 용어만 쓰는 거였지만 선생님이 앞뒤로 다 뻥뻥뻥 뚫렸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강도, 심각성, 빈도 등으로 쓰는 그런 문제의 형식으로 했어요. 선생님 이따가 제가 할 때도 페이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친구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요. 교사의 지시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저항하고 수업 시작 종이 울려 제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닙니다 라고 설명해 줬는데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들은 선생님들이 어디서 봤냐면 18년도 초등에 외연화 분류라고 썼던 그런 기출문제구나 라고 해서 17년도 초등 문제, 그다음에 18년도 초등 문제를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혼합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화 아이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정서및 행동장애를 아직 진단받지는 않았대요. 진단받지 않았으면 특수교육 평가, 선별 진단 적법성, 아직은 이 아이가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진단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뢰를 하지 않아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적격성을 아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결국 진단받지는 않았지만이라고 해서 선별의 의미로 선생님들이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SSBD라고 하는 선별과 연결한 리을의 절차로 지금 연결했어요. 일단은 자, 볼게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라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다 결국 뭘까요? 교육, 의례전중제, 교사가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는 걸 진단받진 않았지만 그럼 계속 진단받지 않게 의례전중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관점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제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봤어요 라고 하는 질문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17년도 초등, 18년도 초등,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선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동그라미 첫 번째 기억, 니은 등을 들어갈 내용, 용어도 있고요. 가능 교육적 분류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쓰고 교육적 분류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쓰는 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미음을 한 가지만 쓸 거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가지 중 한 가지를 쓰는 게 있었었죠. 자, A씨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는 거였는데 이것들이 지금 페이지가 약간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페이지부터 해서 답을 하나씩 밑줄을 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음을 한 가지만 쓸 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장특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과 연결되는 조항은 3번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페이지 3쪽에 아까 펴보시라고 했고, 그 내용은 3번째 다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단서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째에 해당하는 걸로 정답을 쓰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여기 페이지 3쪽이라고 또 같이 옆에 체크하셔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3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한 장 좀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1-1의 정서행동 장애의 정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서 마지막 칸에 보시면 정서행동 장애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해서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짝대기라고 한 부분 보시면 이러한 아이들의 기준들을 한번 보니 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3가지로 물어본다면 대부분 강론은 얘를 설명하거나 사쪽 3가지로 물어볼 경우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정답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도 이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쪽이라고 하는 부분 쓰시고, 이건 또 뒤에 한쪽 더 나와요. 사쪽.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사쪽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넘겨서 쭉 한번 또 볼 거예요. 뒤에 어차피 똑같은 내용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똑같은 내용이 6쪽에 또 나와요. 강론을 보면 윤점영 교수님 강론이지요. 교사의 포용력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는 이라고 해서 6쪽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보시면 문제행동의 빈도나 심각성, 지속성, 복합성. 그래서 만약에 네 가지로 나오면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세 가지로 물어볼 경우, 네 가지로 물어볼 경우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확장하시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 심각성과 강도 어떤 거 쓰든 상관없어요. 번역의 차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르게 세 가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쪽, 6쪽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7쪽. 이 부분이 이제 7쪽이에요. 7쪽. 자, 7쪽가 두 번째 칸에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부분 해설지 나와 있지요. 교육적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 아, 실제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용어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3년도 중등에는 행동 차원적 분류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외원화와 내재화에 관련된 용어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18년도 초등에서는 이걸 행동 차원적 분류로 얘기하지 않고 교육적 분류로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말인 거구나. 그래서 부수적으로 선생님들은 경험적 분류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책도 있고, 범주적 분류. 그러면 외원화 내재화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자, 저는 최근의 버전으로 교육적 분류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외현화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외현화, 요힌, 외재화 이거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7쪽에 내재화는 과잉 통제를 보이고 외현화는 통제가 결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해설 자료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은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인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게 기출에 나왔던 객관식 문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한다. 이건 뭘까요? 교육적 분류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각각 중간중간 의례전 중재, 효과적인 증거 기반의 중재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뭐한다? 아이들에게 세부적인 중재 계획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좀 더 내재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단점, 아직 이거는 기출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충분히 용어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 상상도의 아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게 우린 뭐라고 하죠? 장애의 공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장애의 동시 발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여기 기출 문제 문장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등 객관식 33번 문제 보면 그 문항의 번호에 장애의 공존, 이걸 장애의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기출 용어인데 아직까지 서답형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부르는 용어를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출에 대한 문제였으면 조금 더 우리가 기출을 확장하기 위해서 SSBD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 넘겨서 잠깐만 이제 볼게요. 그거는 페이지 10쪽에 있습니다. 자, 페이지 10쪽에 보면 1번, 2번, 1, 2단계 보면 중간에 다 A에 뭐가 있더라? 일반 교사, 일반 교사. 똑같이 일반 교사라고 쓰시면 되죠. 일반 교사 아니면 일반 학급 교사 라고 하는 것의 명칭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B는 훈련된 관찰자. 근데 이걸 아마 특수교사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임용은 내가 채점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의미로 점수를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좋을까요? 그지요? 결국 책에 있는 대로 일단 쓰는 게 1번이니까 저는 오늘은 훈련된 관찰자라고 하는 것만 쓰신 분들만 맞았다고 일단 체크를 할게요. 의미는 특수교사지만 정확하게 책대로 쓰신 분들만 해서 훈련된 관찰자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 지원을 위한 평가 의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장특법에 관련된 절차, 선정 기준으로 의뢰할 수도 있고 장애 진단으로 의뢰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의뢰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효과적인 중재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뢰전 중재라고 하는 걸로 C의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그럼 의뢰전 중재는 왜 좋을까요? 목적 뭘까요? 일반 아동을 또 장애학생으로 판별 확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넣어놨냐면 이걸 또 이제
확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7년도 초등, 18년도 초등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같이 연결했던 게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가 1차 해방, 2차 해방, 3차 해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1차 해방, 2차 해방, 3차 해방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와 얘가 다르지 않다. 그 대신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에서는요, 모든 학생들 중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그거에서 심각한 아이들을 2단계 소집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출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SSBD 헷갈려요 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는 1단계를 외제와 내용 이런 용어가 분명히 들어가. 왜냐하면 교육적 분류이기 때문에 외제와의 위험을 보이는 아이들, 내재와의 위험을 보이는 아이들 3명. 이런 게 있으면 연속적 행동 지원 아니구나. SSBD라고 하는 다관문 절차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결국 책에 있는 단계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재 반응 모델,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SSBD라고 하는 것들은 다 교육적인 관점에 있어서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가 선별의 절차로 큰 틀에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출제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희는 정의나 분류를 지금 같이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PPT로 쭉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PPT에서 보는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크게 관점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했던 공부의 지식을 도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보신 분들은 이론적 관점을 쓰시오라고 하기도 하고 개념적 모델을 쓰시오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거나 라고 하는 걸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출 변형이긴 하지만 심화에 대한 내용들도 그래도 언급을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론을 보면 단일 모델도 있고 통합 모델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단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5가지 모델인 거죠. 신체 생리학적 모델, 심리 역동적 모델, 인지적 모델, 그 다음에 행동적, 그리고 생태학적인 모델인데 이 중에서도 신체 생리학적, 심리 역동적, 인지적인 것은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요인이고 오늘 문제에서는 제가 한 학생은 행동주의 모델 그리고 하나는 생태학적인 모델의 공통적인 특징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환경적으로 바라보는 문제 행동인 거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외적인 변인으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해서 특징을 쓰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단일 모델 안에서도 크게 각각의 5가지들을 외적이냐 내적이냐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최근의 관점에서는 아이의 원인이 어떻게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통합 모델이라고 해서요. 심리, 생물 혹은 인지적인 모든 관점들을 우리가 다 같이 섞은 통합적 사회인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물, 심리, 인지, 사회 모델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그래서 오늘 통합 모델 대표적으로 그 2가지를 한번 써보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 또 처음 본 거야 이런 거 겁내지 마시고요. 이런 관점들의 통합 모델들도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라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한다면 결국 생물학적인 타고난 거잖아요. 선생님 누구 닮으셨어요? 엄마 닮으셨어요? 예, 이게 유전이에요. 결국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들도 가장 큰 건 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건 가족 내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도 있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기질적인 걸 많이 봐요. 그럼 기질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성향을 기질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타고난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순한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까다롭고 혹은 이 아이가 더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 대부분 까다로운 아이들을 왜 까다롭다고 해요? 잠자는 시간도 패턴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것도 잘 먹지 않아요. 새로운 곳에 데려가면 새로운 곳에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아니면 막 움직임을 보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순한 까다로운 난기질을 즉 까다로운 난기질, 더딘 기질, 느린 기질을 구분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건지,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동적인지 정적인지 이런 활동성의 수준 등등을 나누는 특성들에 따라서 기질의 유형이 나뉘기도 하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기질의 용어를 쓰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기준 세 가지 한번 써보라고 기출 확장의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었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타고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사람은 결국 전문가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약물을 복용하는 아이들을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사 역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관찰하고 모니터링,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전문가와 의견 교환. 근데 오늘 문제를 보니까 가족은 가족의 역할? 이건 처음 봐. 근데 가족이나 교사나 상관없습니다. 학교에서 약물을 복용하면 교사가 모니터링 하는 거고, 가정에서도 아이 아침 저녁 약물 복용하거든요. 그럼 부모가 모니터링해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교사의 역할에서 저는 부모만 얹은 거고요. 답은 다르게만 쓰면 돼요. 뭐 교사는 관찰하고 모니터링한다. 그러면 부모는 집에서는 이 아이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용어만 조금은 다르게, 뭐 큰 틀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약간은 변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왜?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두 번 정도 같이 객관식이든 서답형이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요. 그 다음 자, 심리역동적인 모델, 정신역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정서하면 화, 분노, 뭐 우울, 슬픔 이런 게 떠오르니까 행복, 지금 오늘은 빨리 끝내야 행복인 거죠. 이거 즐거움 아니면 사랑, 애정 이런 게 막 떠오릅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쌓았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즉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 화, 분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문제행동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시기를 보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다, 정서적인 게 박탈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또 공격행동, 이러한 심리적인 위축 혹은 불안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이 영향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출문제를 더 많이 보시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론으로 얘기하는 그냥 정서적인 문제,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각의 해야 되는 그 시기마다, 발달 시기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더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더 물건에 뭐 아니면 땡땡 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의 성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심리 역동적인 모델은 원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인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의 사례를 오늘 제가 그대로 찾는 걸 문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장에 똑같이 나왔던 정서적인 박탈을 경험해서 땡땡 뭐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걸 오늘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중재하는 게 효과적일까라고 했을 때는 유사한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집단 중재,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거나, 진선미성, 착하고 진실된 마음을 갈 수 있게끔 정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경호가 요즘에 허세가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 뭐 이거 몇 번 잘해? 저 160번이나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친구들한테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했대요. 예, 그 얘기를 했대요. 결국 뭐냐? 예, 그렇게 허세가 있는 애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허풍쟁이,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대,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해, 뭐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결론은 그 나이 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또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딴 얘기 죄송해요. 아무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정서를 순화하는 것도 있는데, 플러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심리극이라고 해서 이 아이의 지금 감정의 상태가 무엇인지 역할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그래서 중재 전략으로는 심리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리 역동적 모델 쓰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체적으로 원인도 나왔고 중재도 나왔는데 기출 문장에는 나왔지만 나오지 않는 게 심리 역동적 모델의 목적.
그 다음에 아니면 목표는 무엇일까요? 결국 건강한 성격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쓰는 걸로 또 오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 그냥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인지주의적 모델,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고, 생각인데요. 저희가 사회인지 모델은 흔히 관찰학습 혹은 뭐 선생님들이 관찰학습이라고 하셔도 되고 사회학습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 이런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강론의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인지적 모델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행동주의 모델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특수 차원에서 특히 이제 기출과 연결된 걸 보면 이런 사회학습 관점은 다 인지적 모델에서 포함을 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볼 때도 사회학습 관점, 관찰학습, 다른 사람이 한 부적절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 폭력적인 만화, 영화 이런 거 보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 그러한 바람직한 못한 행동들을 친구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 때리는 건 절대 큰일 나는 일이야 라고 해서 바람직한 행동들을 따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델링도 있고,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을 어디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런 사회학습이 쉽잖아요. 솔직히 모델링 뭐 따라하는 거, 비디오 모델링 쉽잖아요. 문제 정답으로 쓸 때는. 근데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걸 어떻게 배웠어요? 형, 누나가 하는 거 배웠고요. 엄마가 하는 모습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따라해요. 결국 이게 뭘까요? 누가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대리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담이 누구예요? 상남, 장녀. 네가 이렇게 잘해야 동생들이 따라하잖아. 잘해야지.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결국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걸 보면서 얘가 습득하는 대리학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특수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뭐 이상적으로 특수학교가 적절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일반 학급에 놓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사회성을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사회학습은 앞으로 또 모델링은 또 나올 거예요. 왜? 너무 아이들이 그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강론에서도 증거 기반의 중재라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쓰는 문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인지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각이 아예 못한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지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대한 생각, 초인지, 메타인지, 결국 내가 오늘을 해야 될 거. 선생님들은 오늘 계획 다 짰지요? 오늘 학원 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강의 듣고 그 이후에 나는 바로 쉬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스터디하고 뭐 이런 거 다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지요. 또 내일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하루하루 쉬는 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부담이 오는 시기인지 그럴걸요. 그죠? 왜 쉬면 나 혼자만 부담해서 나 혼자만 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공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효율성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은 컨디션이 좋아야 집중도 잘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몸의 컨디션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내가 오늘 했던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어떤 공부 더 보충할 건지 또 다시 수정하고 또 스스로를 평가해봐요. 이게 초인지구나, 메타인지구나. 근데 그것을 말하면서 해요. 오늘 나 계획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속으로 하지요. 이거 잘못했구나. 뭐 몇 개 더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문제 풀 때도 다 조용히 속으로 읽으면서 문제 풀었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걸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구나. 이게 결국 초인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초인지를 혹은 실행 기능, 인지적인 부분들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관리라고 하는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라고 하는 것에 지도 전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 가지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볼까, 생각해 볼까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제가 대안적인 사고, 대안적 일반화, 용어 쓰는 거, 그걸 통해 의사결정하는 예시들을 한번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재 전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 왜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부정적인 사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합리적인 신념. 그 중에서도 이러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건 분노 조절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왜 분노 조절 훈련이 인지적인 왜곡일까라고 본다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화를 잘 참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지르는 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생각의 전환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화를 참도록 하는 여러 가지 훈련적인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노 조절을 인 거고, 거기서 이제 A 학생, B 학생마다 프로그램의 유형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분노 조절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오늘 귀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다 기출해서 이제 언급한 걸 제가 갖고 왔었는데, 개인적으로 기인의 유형은 당연히 암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인제훈련도 이 정도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귀인 이론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잘 쓸까? 이런 고민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기인 이론의 정의와 귀인제훈련의 한번 정의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보자 했는데,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 행동의 결과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내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건지, 아니면 남이 도와줘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못한 건지, 이렇게 해서 행동의 수행의 결과 원인을 바라보는 걸 기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결국 비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바꿔주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많이 기출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게 주로 환경적인 거래.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하고 싶어요 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친구들이 오히려 관심이라든지 선생님이 오히려 나 앞에 집중해서 왜 그래? 라고 먼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수업 시간에 소리 진 건 잘못된 거지만 오히려 바람직한 거 할 때보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관심, 혹은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더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학습이 되는 거죠. 결국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못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행동수정 기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수정 기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사회적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사회적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앞에서 배웠던 문제 해결 훈련 생각나죠? 인지적 관점. 혹시 또 공부를 하시고 있다 프린트를 보면 문제 해결 훈련이 또 같이 연결된 게 사회적 문제 해결 훈련이라는 용어를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기가 어려운 게 사회적 문제 해결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기술 훈련과 사회적 문제 해결 훈련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다양한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인지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회적 기술 정의가 뭐예요?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인 거죠. 물론 우리 이미 상반기 때 한 번 돌렸을 때 학습장에서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 친구만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이런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회적 문제 해결은 계속 인지적 관점인 거고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는 또 행동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보는 내용들도 있구나.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대로도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뻗어나오는 체계적 동감법이라든지 정도응수법, 실제 상황 탈감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문제가 출제가 더 됐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시대 어떻게 보면 기출의 흐름인 거죠. 기출의 흐름에서 어떤 책에서는 체계적 동감법과 실제 상황 탈감법이 상관없이 같은 말로 보는 것도 있지만, 19년도 유아를 기점으로 저희는 하나는 상상이냐 하나는 실제 상황이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정도응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시켜보자 오늘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생태학적인 모델, 결국 환경인 건데 이 자체가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학교, 이런 환경적인 영향인 건데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브로펜브레너의 이론한 체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미시체계 소구조라고 하는 건 아이가 오랫동안 보내는 시간
인 거잖아요. 그 시간이 병원인지 학교인지 뭐 유치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중간 체계, 중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학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시 체계가 되는 거고, 아이를 뺀 교사와 학부모,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의 상담을 우리는 중간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보내는 직접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주말에 대부분 엄마 아빠가 뭘 고민할까요? 어디 갈까? 공원도 갈 수도 있고요. 뭐 키즈 카페도 갈 수도 있고, 뭐 박물관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장애인 복지관도 갈 수 있고, 결국 이게 다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외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체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다 외우실 거고,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자라온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일단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특수 관점에서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유아, 일반 유아에도 나오는 강론, 일반 유아도 나오고요, 일반 초등에도 나오고 교육학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그걸 구분하는 요소들이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특수 차원에서 미시체계는 이제까지는 물리적인 환경을 미시체계로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 일반 유아 내용도 같이 이제 겸용해서 보시면 되는데, 특수 차원에서 저는 계속 미시체계라고 하는 관점은 이제까지 물리적인 관점에서 많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기출이 출제가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볼 때 애착이라든지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는 실제 일반 유아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유특 선생님들은 유특에서 조금 더 깊게 보시고, 초등하고 중등은 기출에 나온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항 애착이라든지 뭐 회피 애착, 그리고 훈육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라고 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과 권위주의적은 다르거든요. 권위적은 신뢰적이어서 부모와 상호작용의 아이가 굉장히 애착도 안정애착인 거고, 부모가 요구도 해도 아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는 게 권위적, 신뢰적인 거예요. 하지만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적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저희는 쭉쭉쭉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일단 해설 자료는 11쪽을 펴보시면 되는 거고, 신체 생리학적 모델은 조금은 뜸했습니다. 뜸했고 19년도 중등 이후로 또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때 대부분 나왔던 게 기질이라든지 교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리 역동적 모델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대부분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용어에 따라서 각각의 개념들을 쓰는 게 실제 문제 비중을 더 많이 차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출의 문제의 형태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13년대에 출시해놨던 유아, 하나는 신체 생리학자, 하나는 심리 역동적의 모델의 문제가 13년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변형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안에서도 영세 행동 특성이라고 해서 보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상반기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 발을 꼼지락거리고 있다, 뭐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방해한다, 실수를 자주 범한다, 이런 거 보면 왠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특성들이 일단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 는 영세 이런 특성이 기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미 다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한 기질, 더딘 기질, 까다로운 혹은 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정답으로 쓰는 거였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여기서 이제 확장되어 있는 이걸 나누는 기준 이라고 했을 때 뭐 환경에 적응, 민감, 규칙성 뭐 이런 것들을 해설지를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13년도면 여기가 이제 중등에서 나왔던 기출을 제가 짜집겠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인 지원 방법으로는 이완훈련, 그래서 중등에는 이완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완훈련에 뭐가 나왔습니까? 정의. 근데 잘 써지던가요? 잘 안 써질 거예요. 도대체 뭘 써야 되지? 이렇게 깊고 느린 호흡. 대부분 거기서
일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또 쉼표는 있어요.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충 이렇게 썼을 것이다. 깊고 느린 호흡만 들어가면 추후에는 다 맞았다고 정답해드리면 되겠지. 하지만 조금은 더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완훈련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뒷부분은 한번 써보라고 문제를 출제했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경우는 교사의 부모의 역할이 강조된대요. 결국 약은 학교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특징이라든지 니은을 각각 한 가지 쓸 거라고 했으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쪽을 보시면 11쪽 해설 자료 11쪽 11쪽에 보면 기질적 요인이라고 하는 그 원인의 세 번째 칸, 즉 11쪽 두 번째 칸 보면 원인이 나와 있지요. 해설 자료 원인이 있고 그 안에서도 동그라미 세 번째 기질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대. 그 중에서도 적응하기 쉬운 아동은 쉬운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응 능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자극에 위축되는 까다로운 아동은 까다로운 기질 혹은 난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서히 적응하는 더딘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느린 기질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중에 기출에 출제가 되었을 때 얘네들을 겹치지 않게 쓰시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오늘 출제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정의들도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기질의 유형을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욕구 불만에 대한 높은 인내력도 갖고 있고 생리적으로 균형적이고 새로운 자극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럼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로 또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부정적인 태도와 강한 정서를 나타내어서 생리적 기능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까다로운 기질이래요. 이 두 유형이 혼합된 걸 더딘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나누는 기준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12쪽 한번 볼까요? 12쪽 보면 표가 나와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표가 있는데요. 활동성의 수준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많냐? 에너지가 덜하냐? 이런 기준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패턴, 수면의 패턴이 일정한지 아닌지 규칙성도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도 잘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일단 뭐 선생님들이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넘겨서 보면 민감한 것까지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도 세 가지 겹치지 않게 쓰셨으면 다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쪽, 13쪽 쪽에 토마스 체스에 근거한 세 가지를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기 위해서는 조금은 12쪽의 위로 가보시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2쪽 교사의 역할. 자, 교사의 역할을 보니까 교사는 약물을 복용하는 아동의 행동을 모니터링 한다 해서 대부분 아마 교사 역할은 이거 다 썼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의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때문에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바꿔서 쓰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는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걸로 교사를 썼으면 가족에서는 집에서도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아이가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만 선생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달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약물 복용과 함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사회성 기술이나 자기통제 기술들을 가르치는 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되진 않아요. 이건 반드시 교사가 해야 되는 건데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게 기출문제에서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의 의도로 기출이 출제가 되었을 때 약물과 함께 사회성이나 자기통제 기술을 지도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쓰는 걸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진 않아요. 대부분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니 결국 행동의 변화라든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걸 1번, 2번을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실 때에도 교사의 역할은 1번, 2번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이제 교사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걸로 확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쭉 또 이제 저희가 14쪽에 보시면 용어를 하나 점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문제는 안 냈는데요.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동 억제 기질. 14쪽 해설 자료 보시면 행동 억제
억제 기질. 자, 이제 먼저 읽어드릴게요. 영아기에 새로운 자극에 노출을 시키면 심하게 울거나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이러한 아동은 행동 억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것만 보고 까다로운 기질인지 행동 억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지요.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는 나는 정말 이걸 쓰고 싶어 해요. 출제자가 행동 억제 기질을 내고 싶어 해요. 그럼 이 정도 키워드는 반드시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은 네 번째 줄에 행동 억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도 조금은 더 덧붙여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수줍어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런 기질적 특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보충적인 설명까지 있을 것이니 너무 첫 번째 줄만 꽂혀서 까다로운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쓰지 말고, 또 많은 글들이 있으면 조금은 시야를 확장시켜서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뭐 나머지들은 다 선생님들이 봤던 교사의 역할이니까 저는 따로 하진 않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이제 문제로 이제 와보시면 이게 이제 기출의 경험 내용인데 제가 기출에서 살짝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자, 영아기 때 정서적 바탈을 경험하면서 불안정한 심리와 정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들은 어디서 보셨냐면요. 여기 나온 17년도 중등에 심리 역동적 모델이라고 정답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런 용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저는 이렇게 기출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찾는 문제 제가 출제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인을 볼 때 찾을 때는 이거 영아기 때 정서적 바탈을 경험하고 불안정한 심리와 정서를 갖게 되었다.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 지체가 되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런 용어대로 정서적 박탈 아니면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이 더 기출해서 심리 역동적 모델로 쓰라는 키워드가 주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러한 아이에게 심리교육을 실시한 결과 문제 행동이 많이 줄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나 학습에 대한 흥미는 점점 떨어지고 친구들에게 소외가 되고 있다, 이런 아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아이의 특징을 지도하기 위해서 집단 중재,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같이 연계를 했는데 왜 이걸 했을까라고 본다면 12년도 중등 객관식 때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심리 역동적인 모델인지 아닌지 찾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키워드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결해서 문제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중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보면 되거든요. 첫째, 유사한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끼리 사회적 위축이면 위축, 분노면 분노, 공유하고 이러한 학생들끼리 집단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집단 중재, 집단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걸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로 와보시면 가에서 찾아 쓰는 거 이제 뭔지 아시겠죠? 얘는 해설지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 심리 역동적인 목적, 모델의 목적, 이것들은 여기에서도 기출에 출제가 됐어요. 여기에서도 있었고, 제 기억에 10년도였던 거 여기 나오네요. 10년도에 보면 그 지문 안에 기억 파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 파트에 정신내적 기능상 뭐 이런 용어도 있었었고요. 건강한 성격 발달을 먼저 한다, 이렇게 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식이니까 목적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목적은 건강한 성격 발달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건강한 심리적 기능 발달 촉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답을 쓰는 기출의 확장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 해당하는 지도 전략의 명칭은 집단 프로그램 혹은 집단 중재, 집단 치료 쓰시면 되고, 빈칸 니은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교사에 여기 있는 자료에 있으니까 저는 나머지 정답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심리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줄의 끝에 부분을 보시면 정서 행동 문제는 정신내적 과정상 기능장애로 기인한다. 자,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왜냐? 아까 선생님이 이런 명칭을 볼 때 대부분 정서적 발달,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이 기출의 서답형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객관식 때는 얘가 키워드 말 그대로 어디 갔죠? 욕구와 갈등이지만 이 앞에 지문에 정신내적 과정 기능상의 장애로 인한 이런 것들이 지문에 있었었거든요. 그 용어가 있더라도 신체 생략적 모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내적 과정상은 결국 심리 정서의 문제를 보이는 것의 의미구나라고 해서 반드시 심리 역동적 모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인한다는 가정하에 건강한 정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치료했다. 그래서 건강한 정서 발달 촉진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강론을 보시면 심리 역동적 모델에서는 정서장애 아이를 정서적 성숙이 진체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와 충족되지 않는 욕구 때문에 불안해 본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촉진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강한 심리적 기능 촉진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거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16쪽에 잠깐 넘기시면 정신 역동적 모델이 정서 및 행동 장애 교육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마지막 표가 나와요. 마지막 표가 나오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첫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째를 보면 성격 특성은 유아기에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있어서 정서불안은 유아기의 가족관계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학교에서도 또 정서장애 문제가 반복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내 또 부적절한 정서적 욕구를 지녔거나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두려움, 분노라고 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원인이 또 우리가 봤던 기출이 아니라 이런 용어대로 나오더라도 선생님들은 원인이라고 할 때 이런 키워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째도 있지만 둘째 전반적으로 이 강론 파트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건강한 성격 발달이다. 그래서 건강한 성격 발달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앞에서 15, 16 제가 체크해드린 대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목적은 조금은 용어마다 강론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쪽 그대로 보시면 집단 중재, 집단 프로그램 썼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칸에 교사 역할 그대로 나와 있죠. 교사 역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청취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안내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대로 쓰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확하게 쓰신 분들 많지 않을 건데요. 근데도 우리가 어차피 이 집단 중재라고 하는 거에서 교사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현장에 어차피 선생님들이 가실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좀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쭉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